중국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급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의 변화로 볼 것인가, 좀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이전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30년 동안 정말로 미중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는 정말로 아무리 그래도 좀 미국이 종합 국력에서는 월등하니까 미국과 중국을 견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이제 새로운 중국, 새로운 미국을 봄에 있어서 향후 미중 간의 경쟁도 우리가 기존의 20세기에서 사회과학과 정치학을 공부했던 그러한 중국은 개도국, 중국 모델, 워싱턴 컨센서스 이런 식으로 분석하려고 했다가는 아무래도 우리가 새로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바라보지 못한 이제 새로운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서 한국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한국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중국은 트럼프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올 때 이 미중 관계 앞으로 향후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일단은 중간 평가를 했어요. 그것은 첫째는 미중 간의 갈등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그렇죠? 많은 일부 한국 분들은 처음에 이제 2년 반 전에 이런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무역 분쟁에 시작했을 때 이것은 그냥 무역 분쟁이고, 무역 분쟁이라는 싸우면은 둘 다 경제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지금 2년 반을 거치면서 갈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걸 보고, 심지어는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냉전의 초입 단계, 그러니까 이것이 전략 경쟁이다, 패권 경쟁이다, 신냉전이다. 앞으로 우리 학자들이 조금 더 다듬고 토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신냉전이라 불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중국도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의 본질은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 갈등이 심각하게 오래 지속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국이 결론을 내린 것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옮겨더라도 근본적인 미중 갈등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그거가 한 6개월 전에 중국 내외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아닌 게 다를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도 면밀하게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현명하게 관찰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자체는 결국엔 미국의 어떤 정치 세력이 오든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정말 클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관련돼서 굉장히 외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김진아 실장님,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미국 정치 세력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급변하거나 아니면 좀 드라마틱한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를 보여왔잖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북한하고 한반도 외교 지형이 바뀔 거다라는 이제 희망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격하게 지금 대화가 단절되면서 북한이 연락사무소도 폭발을 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미국의 내부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은 그동안 어떤 좀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속 변수예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라는 글로벌 전략 안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미국이 적어도 제가 보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일단 민주주의는 이퀄리티, 그러니까 평등을 이제 맛보게 되면은 그걸 거스를 수 없이 그냥 되돌아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글로벌 그 오더가 분명히 있고 중국이 분명히 이것을 한번 맛보면 분명히 편승을 할 것이다를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인 걸 이제 버리게 된 거예요. 좀 더 현실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중국을 바라보게 되고, 이게 다른 문명이구나, 충돌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공존을 하긴 하는데 불안정한 상태로 공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상황에서 공존을 할 것인가,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아마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냉전이라는 얘기를 쓰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냉전 같은 경우에는 진영 구분이 딱 명확했거든요. 그때는 상호 의존성도 뭐 찾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협력 안보가 그때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공동으로 다뤄야 되는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접촉선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냉전과 지금의 상황과 조금 아직까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그 충돌이라는 것이 지금 각이 바로 입구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가, 그게 아마 불안정한 공존으로 가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공존으로 갈 수 있느냐, 그 분기점이 아마 언젠가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주목해 볼 것은 상호 의존성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상당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근데 이 제재는 전방위적인 제재가 아니라 스마트 제재거든요. 미국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만큼 제재를 하면서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도 뭐 미국 제재 중 여러 가지가 정보 보안 분야에서 R&D와 관련한 그런 기업들을 수출이 금지하고 그 연구 투자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폴리실리콘 그것도 수입 금지하고. 근데 이게 사실 상호 의존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태양광 물질인데. 태양광은 중국이 완전. 네, 시장을 중국이 전 세계의 4~5%를 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구르 신장 지역에서 거기 게다가 80%, 그 중에서 80%를 생산을 하는데 위구르 신장 뭐 인권 문제 때문에 이거를 수입을 금지시킨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의 사업들이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은 상호 의존성. 이거를 과연 그러면은 어느 시점까지 상호 의존성을 낮출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첫 번째고, 그 어느 시점까지 그걸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도 다 문제고,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바라기에는 적어도 안정적인 공존이 가장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한국은 중국이랑 충돌하고 싶지 않아도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미국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나리오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정말. 제가 또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전략도 미중 간의 경쟁을 장기적으로 보는 이유가 결국은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상호 의존성이 강하니까 싸우면은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팔다리가 하나씩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쟁도 전쟁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군이 어떤 해외 전쟁에 나와서 미군이 사망하면은 미국 대통령의 인기가 확 떨어지잖아요. 이런 이제 국내적, 중국은 이제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상호 의존성과 중국의 이익을 볼 때 장기전으로 가면서 전략이 이제 투의 불파, 그래서 서로 다투기는 다투되 판을 깨지는 않는 선에서 다툰다. 그러는 와중에 중국 경제가 매년 6%씩 이렇게 쭉쭉쭉 성장해 주면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나왔던 보고서대로 한 2028년 정도 되면은 중국의 총량 GDP가 자연스럽게
미국을 따라잡으면서 이제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런 시소 기울기가 이제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도 내가 졌어라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책에도 결국에는 이제 이 책 뒷부분에 보면 이제 미중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서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핵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국가가 이렇게 다투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타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약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양상이 군사적인 충돌로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다행스러운 건데 하지만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이제 안보 전문가들은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여러 가지 대만 문제가 많이 부각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되면 이제 대만이 가장 먼저 충돌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리고 또 대만의 이제 외교부 장관도 중국이 무력 침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도 이제 이런 대외적인 시그널을 해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또 이런 이제 분위기로 환기시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 한국에 주는 약간 시그널도 있고 이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기존의 미국의 대만에 대한 어떤 안보 보호 정책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말을 하자면은 전략적인 모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있을 때 우리 미군을 파견한다는 뜻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딜마는 뭐냐면은 우리가 미군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중국이 안심하고 대만을 먹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는 반드시 개입할 것입니다라고 말을 선언을 해버리면은 중국도 우리 시진핑도 그렇고 우리는 결국 통일을 해야 되는데 미군이 개입을 한다는 것이 너무 확실해지면은 대만을 공격하기 전에 대만 주변에 있는 괌이라든지 하와이, 심지어 주한미군 기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먼저 선제 타격을 먼저 해버리고 나서 편하게 대만을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딜레마를 미국이 과거에는 그냥 디플로매틱 립 서비스로 그냥 대만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우리 미국이 지켜줄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미중 갈등이 전면전으로 붙으면서 대만의 위기가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 등장하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등장하는 고민이 갑자기 우리가 대만 딜레마가 생긴. 그럼 우리가 진짜로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이렇게 무력 침공을 우리 미군이 들어가야 되나? 미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국지전에서 결국은 미중 간의 군사 충돌되고 그럼 주변에 있는 호주라든지 괌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이런 군사 자산이 투입돼야 되고 미국이 해외에서 갖고 있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는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있거든요. 그럼 한국에 있는 평택 기지에 있는 미군들도 참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고 그러면 평택 기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중국 본토에 있는 동풍 미사일이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복잡한 시나리오가 갑자기 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미국도 갑자기 대만의 어떤 지정학적인 가치 파이가 커지면서 이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외교적인 언어를 썼던 것인데 이제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미 동맹으로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과연
한국이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위기를 닥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과연 한국이 어떤 이런 군사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다들 그냥 미국이 와서 도와주겠지라고 이건 그냥 상식적이지만은 과연 이것이 현실화될 때 미국도 미국의 국익을 판단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입할 것인지 또 그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 지정학적인 함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미중 관계보다 상당히 우리가 복합적인 함수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든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제가 짧게 질문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바이든 행정부랑 띵크탱크가 굉장한 대만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 센터장님 말씀에는 그 굉장한 위기감이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다. 과장된 공포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시진핑이 지금 장기 집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암묵적으로 특히 공산당 지도부 내부에서 다들 이제 10년 하고 내려오는데 시진핑은 난 계속하겠다. 네가 뭔데 계속하냐? 너는 뭐가 특별한데? 네가 뭘 성공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첫째, 2049년까지 우리 중국이 미국을 초월해주겠다. 내 임기 동안에.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장기 집권. 두 번째는 내 임기 동안에 대만을 통일하겠다.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비로소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통일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역사책에 길이 최고의 대통령의 레거시, 프레지던셜 레거시로 남고 뭐 국부 성인 반열에 들 정도인데 시진핑의 야심은 정말로 통일을 이룬다면은 정말 이것은 장기 집권해도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발 장기 집권해가지고 이루어주시면은 우리는 다 우리 중국인들의 소망을 이루어줬습니다. 이런 거겠죠. 이러한 열망을 시진핑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엄청난 이런 심리적인 이런 요소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또 군사 충돌이 이제 그냥 막연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제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가 중국의 군사적인 실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미중 관계를 분석하는 안보 전문가들이 꼭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아직도 중국의 군사비, 밀리터리 버짓은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중국의 미사일 실력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미국의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근하기 전에 가까이 오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격파시킬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동풍 계열의 미사일을 엄청나게 개발했고 그것의 성능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방어선이 우리도 우리 휴전선을 비롯해가지고 방어선이 있는데 중국도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기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 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방어선이 이제 대만을 포함하는 제1 도련선인데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매년 이렇게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이런 이 전쟁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는데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대만과 가까운 중국이 총 밀리터리 화력을 동원해서 개입할 경우와 대만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 군사 자산을 투입해가지고
만약에 이 대만 해협을 둘러싼 이런 국지전에 싸울 경우에 사실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 국방부에 있는 관계자하고 제가 이제 회의를 했을 때도 요즘에 중국의 미사일 실력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제1도련산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한다고, 실제적으로 거기는 이미 중국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과거의 중국이 아니구나, 그죠? 과거의 중국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은 군사적으로 대만을 통일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중국몽과 연결돼 있고, 중국 인민들이 환구시보의 조사에 의하면은 85%의 90%의 중국 대륙 사람들이 대만 통일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해야 된다는 것을 약 80% 이상의 중국 대륙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무섭죠? 무섭네요. 저는 항상 이 너무 광고 무섭습니다.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서 눈을 못 떼게끔 역할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김신아 실장님이 말씀하신 안정적 공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글쎄요, 좀 다른 시각에서 또 좀 보자면은, 사실 지금 대만과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는 첫 번째 가치 동맹으로서 민주주의 국가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만이 스스로도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확장하면서 계속 TSMC.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가치를 높였거든요. 가치를 높인 게 있고, 지역적으로도 지금 중국이 중요한데 억제용으로서 지금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거지. 제가 보기엔 그것이 전통적인 그 원 차이나 폴리시 자체를 변경하고 뭔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정도까지에 가 있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최악의 시나리오, 그건 아마 미국도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해관계는 그 지점에선 적어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공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주한미군 말씀을 하셨는데, 주한미군 향택기지에 있는 주한미군은 대부분 지상군이에요. 그리고 대만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주한미군까지 동원이 돼야 된다는 상황은 아예 전면전에 지상군을 써야 되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 라인에 있는 그런 전력이라서 아주 소규모의 그런 접전이 있다라고 할 때 바로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괌이나 일본에 있는 해군군 전력들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상황 관리가 잘 안 돼서 정말 크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면은 아마 주한미군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동맹으로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